그날 안채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위가 제 딸에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언제 내보낼 거냐고.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선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올해 64,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아 산 집이 반포의 오래된 고급 아파트 한 채였죠. 대출 없이 허리 휘도록 아끼고 아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던 우리는 외동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딸 아이는 결혼을 하면서 굳이 저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내가 불안해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는 사위와 딸,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손녀와 함께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는 사위에게 저녁상을 차려주면 그는 웃으면서 인사를 했죠. 장모님,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설거지를 하다가 싱크대 밑에서 물이 샌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이 집은 진짜 오래돼서 엄마 그냥 우리 집에만 신경 써. 반포 집은 어차피 나중에 정리할 거잖아. 딸의 말투는 무심한 듯 했지만 끝이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집에만 신경 쓰라니. 이 집도 내 집인데. 그 생각이 목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가끔 제 앞에서 한숨을 크게 내쉬곤 했습니다. 제가 손녀에게 국을 더 떠주면 아, 어머니, 애한테 너무 많이 먹이시는데요. 요즘은 애들 비만이 더 문제라. 말끝을 흐리면서도 눈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딸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뭘 말하려 하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응, 알았어. 됐어. 엄마가 그냥 놔둬.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거기엔 예전의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집 안 곳곳에서 저를 향한 작은 경멸의 손짓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본격적인 의심은 딸아이의 휴대폰 화면을 언뜻 본 날이었습니다. 주말 점심 손녀가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겠다고 울어서 딸이 휴대폰을 넘겨주던 순간이었죠. 잠깐 켜진 카톡창 맨 위에 굵은 글씨로 박혀있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해? 보낸 사람은 사위였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녀가 휴대폰을 낚아채 가버리고 딸은 아무렇지 않게 물컵을 들고 부엌으로 갔지만 제 귀에는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이 집의 짐이구나. 그때부터 딸과 사위의 대화를 조금 더 유심히 듣게 됐습니다. 둘이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면 괜히 화장실 가는 척, 물 마시는 척, 천천히 그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요즘 집값 다시 오른다던데? 반포 쪽은 진작에 정리했어야지. 엄마가 정리해준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 중간중간 들리는 말들은 마치 제 가슴 한복판을 작게 여러 번 찌르는 송곳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너희 나를 내쫓으려는 거니? 이렇게 물었다가 제가 괜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노인처럼 보일까 두렵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들에게 짐이 된 것인지. 시간이 갈수록 작은 사건들이 제 마음의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하루는 딸이 야근을 하고 사위만 먼저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저녁상을 차려주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사위는 젓가락을 짚다 말고
반쯤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뭐 저보다 더 힘드신 분도 있어서요. 누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사위는 장난스럽게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장모님이죠, 장모님. 하루 종일 집에서 애 보고 밥하시고. 말은 웃음이었는데 그 웃음 끝에 어딘가 비아냥거리는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애 보고 밥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나?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서 찬물만 여러 번 마셨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딸과 사위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제가 옆에 앉자 갑자기 채널을 바꿔버리더군요. 엄마, 이 드라마 너무 자극적이야. 엄마는 이런 거 싫어하잖아. 사위가 툭 던졌습니다. 그러게, 우리만 살면 이런 거 맘껏 볼 수 있을 텐데. 그 말에 딸이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그만해. 저는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귓불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안채, 사랑채처럼 이 집에서도 거실은 젊은 부부의 공간이고 부엌과 작은 방이 제가 머무를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딸이 여행 책자를 잔뜩 들고 와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호주 어때? 오빠, 여기 골드코스트. 애 데리고 가기 좋대. 사진 속 파란 바다와 환하게 웃는 가족들. 저는 괜히 입을 맞추듯 살며시 말했습니다. 좋겠다. 너희도 젊을 때 여행 많이 다녀야지. 그러자 사위가 눌러 담았던 말을 꺼내는 듯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같이 가시면 힘드실 것 같죠? 딸이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치. 엄마는 한국에 계시는 게 낫지. 엄마 비행기 오래 타면 허리 아프다니까.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다행이다 하는 안도의 빛으로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서 조금씩 투명해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평일 오후였습니다. 손녀는 학교에, 딸과 사위는 직장에 가고 저 혼자 집에 있었죠. 집 안대 청소를 하다가 책장 깊숙한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반포 아파트 등기부 등본과 매매 계약서 초안이라고 적힌 종이들이었습니다. 계약서 위에는 사위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밑에는 아직 비어있는 서명란이 가지런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딸의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호주 여행 다녀와서 정리 예정, 엄마 설득 방법 생각하기, 볼펜으로 꾹꾹 눌러 적힌 글씨, 종이 위에 새겨진 작은 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장갑 하나 제대로 끼지 못했던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딸과 사위의 머릿속에서 그 집은 이미 정리할 자산으로 계산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이 퇴근해 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더 귀를 세워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죠. 오빠 여행 패키지 예약했어. 호주 6박 8일. 잘했네. 근데 여행비가 좀 부담이네. 사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포집 빨리 파는 수밖에. 장모님 언제 내보낼 거냐고 회사 사람들도 묻는다니까.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안채 쪽 작은 방에서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이 낮게 웃더군요. 여행 다녀와서 말하지 뭐. 전세 자금 맞춰서
엄마 방 하나 빼드리면 되지. 그래도 어머니 삐지시면 어떡해. 삐져도 어쩌겠어.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물컵 부딪히는 소리, 설거지하는 물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대화가 짧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언제 내보낼 거냐고. 그 문장이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주머니 속 손수건을 몇 번이고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지만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딸과 사위, 손녀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나가기 직전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일주일 금방 가. 집 잘 부탁해. 사위도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놨습니다. 잘 챙겨 드세요. 손녀는 제 목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코알라 사올게. 저는 그 아이의 뺨을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녀와. 조심하고. 공항 리무진이 떠난 뒤 집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여행 가방 냄새와 방금 전까지 울리던 웃음소리가 허공에 여전히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차마 팔지 못하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던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반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허리를 조금 굽힌 노인이 중개사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이 집 팔고 싶습니다. 직원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명의시네요. 물론 가능하죠. 사무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처음 이 집을 보러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여기서 늙자. 남편이 그때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늙는 곳이 꼭 이 아파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며칠간의 절차 끝에 집은 생각보다 빨리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드님이나 따님은 모르시나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알게 되겠죠. 곧 잔금이 들어온 통장을 손에 꼭 쥐고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은행 두 군데를 들러 돈을 나누어 예치했습니다.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된 연금 통장, 다른 하나는 손녀 이름으로 된 교육자금 통장, 통장 비밀번호는 제 생일과 손녀 생일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딸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행선지는 전에 남편과 여행 갔다가 조용하고 좋다고 기억해 두었던 남해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저는 딸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행 잘 다녀와라. 엄마도 잠깐 쉬고 오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끄는 순간 손 안에서 진동이 멈추는 느낌과 함께 여태까지 제 몸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끈이 툭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남해의 작은 원룸에서 바다를 보며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오는 바람이 김의 짭짤한 냄새와 섞여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근처 시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서울에서 혼자 내려온 노인에게 친절했습니다. 아줌매, 서울 말투가 참 곱다. 어르신, 무거운 건 우리가 들게요. 가끔씩 손녀 생각이 나면 준비해둔 작은 노트에 그 아이에게 전할 이야기들을 짧게 적어두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에는 어떤 걸 배우려나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원룸 앞 골목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여기 계신 거죠? 문을 열어보니 딸과 사위가 헐레벌떡 서 있었습니다. 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사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얼굴로 서 있자 딸이 먼저 울먹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랬어? 저는 그제야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라. 밖에서 그러지 말고. 낡은 원룸 안엔 작은 테이블과 접이식 침대 그리고 빌려온 전기포트가 전부였습니다. 딸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지낸 거야? 그래. 나 혼자 잘 살고 있었다. 사위는 테이블 옆에 서서 어디다 눈을 둬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반포집 잘 봤다. 매매 계약서 초안이랑 내 메모. 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장모님 언제 내보낼 거냐고. 사위 내 말도 안채에서 잘 들었다. 사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경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처럼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농담처럼 얘기한 거야.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 내쫓을 생각까지는. 저는 딸의 말을 차분하게 끊었습니다. 농담이든 스트레스든 그 말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게 문제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지나간 사랑에 대한 피곤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너희한테 내가 짐처럼 보였던 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다. 딸은 손등으로 눈물을 문지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지고 나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았어. 손녀도 맨날 울고 우리 둘이서 애봐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 사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동료들이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않냐고 그런 소리 할 때마다 괜히 허세 부리듯 농담하고 집에 와서도 툭툭 말실수하고 제가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반포집도 사실 제 욕심이 컸습니다. 집을 팔아서 전세 얻어드리고 남은 돈으로 제 이름으로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집인데도 말이죠.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딸의 볼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사위의 눈동자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이미 한번 금이 간 그릇처럼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서울 가자. 집은 다시 생각해 볼게. 지금이라도 엄마 이름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알아볼 수 있고. 저는 딸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다. 방 안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밉습니까? 저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운 것도 안 미운 것도 아니다. 다만, 이제는 나도 나 인생 좀 살아보려고 한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녀 이름의 통장을 꺼내 딸 앞에 밀어두었습니다. 이건 손녀 교육비 통장이다. 반포집 한 돈에서 조금 떼어놨다.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다. 딸이 통장을 움켜쥐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런 짓을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그래도 내가 내 딸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저는 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집에서 살지는 말자. 서로 상처만 낼 것 같다. 내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무 잘 알아버렸거든. 딸은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위 또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결정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가끔 뵈러 와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 데리고 가끔 내려와라. 바다 구경도 시켜주고.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끊어지지도 예전으로 돌아가지도 않은 묘한 거리를 남겨두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사위는 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터미널에서 딸이 마지막으로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했어. 저는 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좁아질 때도 있다.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던 거다. 이제부터 잘 살면 된다. 버스가 떠난 뒤 저는 터미널 앞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서늘한 돌덩이를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딸은 한 달에 한 번씩 손녀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녀는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집 바다 냄새 나서 좋아.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딸도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 요즘 많이 싸웠던 거 알지? 엄마 사라지고 나서 내 욕심이 얼마나 컸는지 알았어. 엄마 덕에 깨달은 것 같아.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면 됐다. 너무 애쓰지 말고 천천히 살아라.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반포에 반짝이는 아파트 대신 이제 제 눈앞에는 잔잔한 바다와 갈매기 몇 마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풍경이 제게는 훨씬 부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어둔 오래된 사진을 꺼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너무 늦지 않았겠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작은 방 안에는 따뜻한 전기 히터 소리만 고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늦은 독립은 잔잔하지만 단단한 여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글로 남기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에 또 엄마가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일찍 내 인생을 사랑해보자.
지금까지 반포 아파트를 팔고 사라졌던 한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합니다.